개구리, 모옌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2부. 경애하는 스키타니 요시토 선생님께 달수로 2달 동안 써 내려간 편지, 게다가 돈을 아끼려 소포로 보낸 제 장문의 편지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을성을 가지고 읽어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생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긍정적인 평가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편지에서 언급한 일제강점기 핑두성에 주둔했던 일본군 사령관 스기타니가 선생님 부친이라는 소식에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대신해 제 고모와 가족, 고향 사람들에게 사죄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려는 시각과 부채의식 모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편지를 읽고 전쟁 때 선생님과 선생님 어머님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는지, 또한 전쟁 이후 얼마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선생님 역시 전쟁의 피해자이며 선생님 아버님 역시 피해자입니다. 전쟁이 없었더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은 전도 유망한 외과 의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버님의 운명을, 아버님의 성격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할 의사를 사람을 죽이는 군인으로 내몬 것이지요. 저희 고모와 아버지, 이곳에서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 선생님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버님이 핑두성에 주둔하실 때 선생님은 겨우 4~5살 꼬마였지요. 아버님이 핑두성에서 지은 죄를 선생님이 대신 짊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선뜻 죄를 인정하고 아버님 세대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이렇듯 죄책감을 갖고 계신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한 이러한 정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누구나 생각의 틀을 깨어 역사를 되짚고 자아를 반성할 수 있다면 인류는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고모, 아버지, 마을 사람들 모두 선생님이 가오미 둥배의 향에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고모는 선생님을 모시고 핑두성을 돌아보고 싶어 합니다. 고모는 저에게 선생님 아버님에 대해 사실 별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슬쩍 말해 줬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중국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흉악무도하고 야만적인 일본인 군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아버님처럼 점잖고 예의 바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모는 아버님을 나쁜 무리 가운데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월 초에 가오미로 돌아왔으니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동안 고모를 소재로 한 연극 준비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또한 선생님 말씀대로 고모 이야기를 편지로 적고 있습니다. 선생님 뜻에 따라 되도록 제가 직접 겪은 일도 함께 적었습니다. 고모와 아버지가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오미 둥베이 향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2003년 7월 가오미에서 컷오우 올림. 선생님, 1979년 7월 7일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신부 왕런 메이는 제 소학교 동창입니다. 왕런 메이 역시 저처럼 학같이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란 2 다리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18살 때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물 둔덕에서 그 애를 만났습니다. 그 애가 우물에 던진 물통이 뱅글뱅글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우물 둔덕에 쪼그려 무릎을 꿇고 런메이와 함께 물통을 끌어 올렸어요.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단번에 런메이의 물통을 끌어 올렸거든요. 런메이가 찬사를 늘어놓았어요. 샤오파오, 물통 올리는 선수네. 당시 런메이는 수학교 체육 과목 임시 교사였습니다. 큰 키에 가늘고 긴 목, 작은 머리, 그리고 뒤로는 양갈래로 따은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왕런메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런메이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왕단하고 천비하고 서로 좋아해. 알아? 런메이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샤오파오, 너 정말 헛소리 잘하는구나. 왕단처럼 작은 아이하고 대악마 같은 천비하고? 그러더니 뭔가 생각이 난 듯 얼굴이 벌개져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정색하며 말했어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면 내가 개 새끼다. 내가 직접 봤다고. 뭘 봤는데? 왕런 메이가 물었어요. 제가 숨죽이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어제 저녁에 작업시간 기록실에서 나와 탈곡장 쪽 보릿집 더미 옆을 지날 때였어. 집더미 뒤쪽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살며시 다가가 조심조심 귀를 기울여 봤더니 천비하고 왕단이 소곤거리고 있더라. 왕단이 그러더라고. 천비 오빠 안심해. 내가 키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어. 오빠 아들도 낳을 수 있어. 그러자 왕런메이가 다시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런메이가 대답하더군요. 들을게. 어서 말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 뒤에는 뭘 했어? 제가 말했어요. 아마 키스를 한 것 같아. 웃기지 마. 어떻게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내가 거짓말할까봐? 키스를 어떻게 했냐고? 물론 방법이 있지. 천비가 마치 아이를 안 듯 왕단을 가슴에 안고 그냥 자기 멋대로 키스하더라고. 왕런메이가 얼굴이 다시 발개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오파오, 저질, 천비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했어요. 왕런메이, 천비랑 왕단도 연애하는데 우리도 사귀면 안 되나? 런메이가 잠시 어안이 벙벙한 듯 가만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왜 나랑 사귀고 싶은데? 제가 말했죠. 너랑 나랑 모두 다리가 길잖아. 우리 고모가 그랬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분명히 다리가 긴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럼 아이를 세계 제일의 선수로 키우는 거야. 왕런메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 고모 웃긴다. 정관 수술도 진두지휘하시더니 이젠 중매까지 하시네. 왕런메이가 물통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성큼성큼 내딛는 발걸음 따라 멜대가 흔들흔들거리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물통이 마치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군대에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샤오 샤춘과 그녀의 약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샤오 샤춘이 농업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 임시 교사를 하고 있다더군요. 샤오 샤춘이 석탄 창가라는 산문을 써서 대중일보 특별란에 기고했대요. 그 일로 둥베이 향이 떠들썩했나 봐요. 전 정말 울컥했습니다. 진짜 석탄을 먹었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먹지도 않았던 샤오 샤춘이 석탄 창가라는 글을 쓰다니요. 왕롱메이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오 샤춘이 대학에 합격하자 샤춘 아버지는 거리에 1000개짜리 폭죽을 새 묶음이나 터뜨렸는가 하면
영화팀을 초청해서 소학교 운동장에 스크린을 걸어두고 사흘밤 내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함의 극치에서 나온 대단한 위세라고 할 수 있지요. 당시 자위 환격 전쟁에서 3등 전공을 세우고 돌아온 저는 정식 군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샤오파오, 내가 좋은 아가씨 소개해 줄게. 너도 분명히 좋아할 거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누군데요? 내 밑에서 일하는 샤오 슈지요. 그 아가씨는 30이 넘었잖아요. 고모가 말했어요. 딱 30이에요. 샤오파오는 이제야 26인데. 그러자 고모는 조금 나이가 많은 여자가 사람을 아낄 줄 안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샤오 스치도 좋긴 하지만 왕관이 그 여자를 좋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친구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을 순 없죠. 고모가 말했어요. 왕관? 그의 주제에 누굴 넘봐. 다른 남자는 다 좋아도 왕관은 싫다고 할 거다. 왕관 아빠가 장날마다 구부정한 허리로 막대기를 짚고 병원에 나타나 생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내 체면이 엉망이 된 지 몇 년인지 알아? 아마 나한테 받아 처먹은 영양비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800위안은 될 거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왕자오 그 사람 엄살이 좀 있지. 고모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좀은요. 완전히 엄살 덩어리라고요. 나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시장에 달려가 고기에 술까지 처먹고 나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온 시장을 다 들쑤시고 다닌다고요. 대체 난 왜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건달 같은 인간들일까요? 샤오 상춘, 그 잡것 때문에 문화대 혁명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자가 지금은 무슨 나리가 된 것처럼 파초 부채를 붙이며 집에서 편안하게 온갖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면서요?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대로 옛말이 맞아요. 다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거지. 고모가 말했어요. 그게 언젠데요. 벌써 백발이 성성한데. 고모가 돌아간 후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 일생도 참 기구하구나. 제가 물었어요. 그 후에 양린이 고모를 찾아왔다면서요? 고모가 그러는데 지역 전문위원이 되어서 자가용을 타고 왔더래. 고모에게 사죄하면서 문화대 혁명 때 잘못을 보상하고 싶다고 결혼하자고 했대. 내 고모가 한마디로 거절했지. 어머니와 고모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왕런 메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런메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샤오파오가 신부감을 구한다던데 세상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전 어때요? 아가씨는 이미 약혼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끝났어요. 대학 붙었다고 여자를 버려? 그야말로 진세미가 따로 없네. 어머니가 분개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 사람이 절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버렸어요. 대학 합격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폭죽을 터뜨리고 영화 상영을 하고 너무 지나치잖아요? 샤오파오가 더 좋아요. 군관이 되고도 으스대지 않잖아요. 고향에 돌아와 밭일도 할 줄 알고. 아가씨, 우리 집 애는 아가씨하고 맞지 않아요. 아주머니, 이런 일은 아주머니 의견도 의견이지만 샤오파오 의견이 중요해요. 샤오파오, 너랑 결혼해서 세계 제일의 아이를 낳아줄게. 어때? 좋아. 저는 런메이의 다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날씨가 음산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번개가 번쩍이더니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위안싸이 이 사람 황도 길이를 골랐다고 하더니 저것 좀 봐라. 이러다 물난리 나겠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왕런 메이가 두 사촌 여동생의 시중을 받으며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비 입은 여자들의 모습이 마치 강둑에 홍수 방제 작업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마당에 비닐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간이 부뚜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풀무로 불을 피워 물을 끓였습니다. 사촌 동생 우관이 좀 삐딱한 말투로 말했어요. 자위 환격 전쟁의 영웅이 신분도 왔는데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무얼 하누? 무슨 물을 끓이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나 대신 물 좀 끓여. 그러자 우관이 우쭐댔어요. 큰어머니가 폭죽 터뜨리라고 했어. 이렇게 비 오는 날 폭죽을 터뜨리면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 어머니가 문 어귀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관, 그만 입 놀리고 어서 폭죽 터뜨려라. 우관은 품에서 비닐로 잘 싸둔 폭죽 한 줄을 꺼내 기폭장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막대에 받치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폭죽을 들고 장대비 속에 우산을 받쳐 든 채 몸을 기울여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비 때문에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하나같이 물에 빠진 생쥐꼴인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간, 우간, 머리통이 온통 연기에 휩싸였네. 요 녀석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원래 시댁에 들어서면 신부는 입을 꼭 다문 채 안채를 지나 신방으로 들어가 온돌에 다리 한 짝을 걸치고 앉아야 합니다. 이를 좌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런메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우뚝 서서 우관을 구경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아궁이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시커매진 우관을 보며 왕런메이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신부 들러리를 맡은 사촌 여동생이 살며시 런메이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런메이는 본체만체였습니다. 플라스틱 하이힐 때문에 키가 어찌나 커 보이는지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관이 아래 위로 런메이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랑 뽀뽀하려면 계단이 필요하겠네요. 어머니가 고함을 쳤어요. 우관, 그 입 닥치지 못해. 왕런메이가 말했습니다. 우관, 바보. 왕단하고 천비가 뽀뽀할 때도 계단은 필요 없었어. 신부가 마당에 서서 나이 어린 시동생과 농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렸어요. 제가 쇠 삽을 들고 천막에서 나오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습니다. 영웅이 나왔다, 영웅이 나왔다. 3등 훈장을 단 새 군장 차림에 얼굴엔 온통 석탄 가루가 묻어있고 삽을 든 모습이 어정쩡했습니다. 왕런메이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왕런메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서 신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제가 과장된 말투로 말했죠. 부인, 어서 신방으로 듭시다. 왕런메이가 말했어요. 방 안은 너무 답답해요. 밖이 시원하잖아요. 아이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와, 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사탕을 한 바가지 퍼서 대문으로 달려간 다음 골목에 뿌렸습니다. 벌떼처럼 몰려든 아이들이 진흙탕 속에서 서로 사탕을 가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왕런메이의 손목을 잡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문이 나자 런메이가 이마를 부딪히며 꽝 소리가 났어요. 런메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그 엄마야, 머리 부딪혔잖아. 아주머니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 옴짝달싹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자 셋이 우위를 벗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걸 곳이 없어 문고리에 그냥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축한 바닥은 진흙탕을 걸어온 사람들 때문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온돌마루 길이가 채 2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마루 끝자락에
왕런메이가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 4채, 요 2채, 담요 2장, 베개 2개를 올려놓으니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왕런메이는 구들에 앉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에고, 어마나? 이게 어딜 봐서 구들장이야. 꼭 냄비만 하구먼. 어머니가 화가 나서 몽둥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말하였어요. 그래, 냄비 맞구먼. 어서 앉아봐라. 내 볼기가 익나 안 익나 보자. 왕런메이가 다시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린 후 작은 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샤오파오, 어머님이 유머가 넘치시네? 내 볼기가 진짜 익으면 어떡해. 세계 제일의 손자를 낳아? 화가 나서 머리가 돌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온돌마루를 만져 보았습니다. 많이 뜨겁더군요. 집에 친척 여자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려니 부뚜막 2곳에 계속 불을 지피고 만두랑 국수랑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해대느라 바닥이 흐물흐물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개어놓은 이불 더미에서 이불 하나를 끌어다 네모나게 접어 구석 자리에 놓은 다음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로 오르시지요. 왕런메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샤오파오, 너 정말 우스꽝스럽다. 부인이 뭐냐?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옛날처럼 런메이라고 불러. 전 할 말이 없었어요. 하긴 이렇게 얼빠진 여자를 데려왔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런메이가 꼴 보기 싫어서 부인이라고 비아냥거린 건데 알아듣질 못하니까요. 그래, 여보, 런메이, 온돌로 오르시지요? 저는 사촌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런메이의 신발을 벗기고 축축하게 젖은 나일론 양말을 벗긴 뒤 온돌로 들어 올렸습니다. 온돌에 오르자마자 런메이가 몸을 일으켰는데 머리가 금방이라도 천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좁고 낮은 곳에 있으니 런메이가 더 커 보였습니다. 학 같은 다리는 알통이 거의 없었어요. 발 크기도 만만치 않아 거의 제 발이랑 만 먹었습니다. 런메이가 맨발로 2제곱미터도 안 되는 곳을 뱅그르르 돌았습니다. 원래 들러리도 함께 신부와 온돌에 올라가야 하지만 왕런메이 한 사람만으로도 온돌마루가 가득 차니 두 사촌 여동생은 하나는 벽 구석에 또 하나는 온돌마루 가장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메이는 키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깨끗발을 딛고 머리를 천장에 붙였습니다. 마치 무슨 재미난 놀이라도 하듯 계속 깨끗발을 딛고 서서 마루 위를 뱅그르르 돌고 자꾸만 펑펑 소리를 내며 천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문틀을 잡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온돌 무너지겠다. 오늘 밤 어디서 자려고 그러는 게냐? 런메이가 히득히득 웃었어요. 온돌 무너지면 땅바닥에서 자죠. 저녁 무렵 고모도 식사하러 건너오셨어요. 고모는 대문 안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외쳤습니다. 고모마님 납시오. 어찌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고? 우리는 황급히 고모에게 달려나갔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와서 안 올 줄 알았죠. 고모는 기름종이로 만든 우산을 들고 바지 가랑이를 걷어붙인 채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은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어요. 비가 무슨 상관? 수술이 잡혔어도 와야지. 우리 영웅 조카가 결혼한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모는 내가 무슨 영웅이에요. 밥이 나는 취사병이었는데 적이라고는 코빼기도 볼 수가 없었다고요. 취사병이 얼마나 중요한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어. 병사들이 제대로 배를 못 채우면 어떻게 적진을 뚫고 승리를 거두겠니? 어서 밥 좀 줘라. 어서 먹고 돌아가 봐야 해. 강물이 불어서 다리가 잠기면 돌아갈 수가 없어. 못 가면 여기서 한 이틀 쉬어가죠 뭐.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야기 나눈 지도 오래됐는데 오늘 저녁엔 고모 이야기나 들어보게. 안 돼요. 내일 현 정치협상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요. 샤오파오, 너 알고 있었냐? 고모가 승진했대.
정치협상위원회 상임위원이란다. 그게 무슨 관직이나 돼요? 그냥 이름뿐인 자리예요. 고모가 서쪽 방에 들어서자 친척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였어요. 온돌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모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허리를 굽히고 온돌 아래쪽으로 다가 붙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모두 앉아있던 곳에 그대로 앉으세요. 난 밥만 먹고 갈 거예요. 어머니가 누나에게 고모 식사를 올리라고 재촉했어요. 고모가 소뚜껑을 열더니 만두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두가 뜨거운지 후후 불어가며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입에서도 계속 스스 소리를 내면서요. 고모가 만두를 반으로 잘라 판정 러우를 몇 젓가락 집어끼워 넣은 다음 크게 한 입 물고 우물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이게 좋아. 그릇 같은 거 가져오지 마. 이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지. 내가 이쪽 일을 한 뒤부터는 정식으로 앉아서 밥을 먹은 게 몇 번 안 돼. 고모가 만두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디 신방 좀 보자. 왕런메이는 더운 게 싫었던지 창틀에 앉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 아래 소 인사를 읽으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오셨어. 제가 말했어요. 왕런메이가 구들장에서 폴짝 뛰어내려 고모의 한쪽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렇지 않아도 상의할 게 있는데 오셨네요. 무슨 일인데? 고모가 물었어요. 왕런메이가 목소리를 깔고 말했어요. 고모님에게 쌍둥이를 낳는 약이 있다면서요? 고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가 그래? 왕단이요. 헛소문이야. 고모가 목이 메었는지 캑캑거리며 얼굴이 벌개졌어요. 누나가 내미는 물 반컵을 마시고 가슴을 몇 번 두드린 후 고모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약도 없고 설사 그런 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누가 감히 사람에게 먹여? 왕단이 그러는데 천씨 집성촌에 고모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남녀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대요. 고모가 손에 쥐고 있던 만두 반쪽을 누나 손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정말 짜증나네 왕단. 이놈의 꼬마 요정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줬더니 염치 없이 어디 그런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녀? 보이기만 해봐라. 그놈의 주둥이를 쫙 찢어 놓을 테니. 고모, 화내지 마세요. 저는 몰래 왕런메이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입 다물어. 왕런메이가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어요. 에고 엄마, 다리 부러지겠네.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러지겠어? 저놈의 개다리. 어머니! 왕런메이가 소리 질렀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삼촌네 누렁이 다리를 부러뜨린 건 쇠 덫이라고요.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온 샤오 상추는 온종일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해치고 다녔습니다. 조총을 구해 동네의 세란새는 모조리 씨를 말렸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길조로 여기는 까치까지 잡아버렸어요. 그물코가 촘촘한 그물을 빙 둘러치고 손가락 한 마디짜리 치어까지 모두 쓸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위력이 어마어마한 쇠덫까지 만들어 숲이나 들판의 묘지에 숨겨놓고 오수리며 족제비 같은 것들을 잡았어요. 왕런메이 둘째 삼촌네 개가 그만 쇠덫을 잘못 밟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샤오 상춘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모는 낯빛이 변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악질 진작에 벼락 맞아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늘어지게 잘 살고 있다니 매일 온갖 산의 진미를 포식하며 지금도 소처럼 건장한 걸 보면 하늘도 그 악질을 무서워하는 게 분명해. 고모님, 왕런메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전 그 사람 안 무서워요. 고모 원수면 제가 대신 복수해 줄게요. 기분이 좋아진 고모가 한바탕 크게 웃더니 정색하고 말했어요. 조카 며느리? 사실 말이지 처음에 조카가 자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어. 그런데 듣자하니 자네가 샤오 상춘 아들을 먼저 차버렸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었지. 그 정도 배짱이면 좋다고 했어. 대학생이 뭐 대단해?
앞으로 우리 집안 아이는 대학도 명문대학에 갈 건데 베이징대, 칭화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학부는 물론이고 석사, 박사까지 해서 교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말이야. 참, 세계 챔피언도 돼야지. 왕런메이가 말했어요. 고모, 그러니까 그 쌍둥이 낳는 약 좀 지어주세요. 우리 완씨 집안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아서 샤오 상춘 약 좀 올리게요. 세상에, 사람들 모두 자네더러 총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니만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였네. 실컷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훈수를 뒀더니 그걸 또 그렇게 갖다 붙이네. 고모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당의 말을 따라 당과 함께 나아가야지. 옆길로 새면 되나? 계획 생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국책이야. 그러면서 고모는 당원의 강령을 읊었습니다. 당 서기의 인솔 아래 당 전체가 움직이며 솔선수범하여 인민 대중을 이끌고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여 기술을 향상하고 조치를 실천한다. 군중의 운동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한 가정, 한 자녀 낳기는 철의 정책으로 50년 동안 흔들림이 없었어. 인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중국은 끝장이야. 샤오파오, 넌 공산당원이자 혁명 군인이니 반드시 솔선수범해야 한다. 고모님, 몰래 주세요. 제가 그냥 한 입에 꿀꺽하면 귀신도 모른다고요. 왕런메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조카 며느리가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먼. 고모가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지. 그런 약은 정말 없어. 있다고 해도 줄 수도 없고. 공산당원이자 정치협상위원회 상임위원이며 계획생육 지도분과 부과장인 내가 어떻게 먼저 법을 어기겠어? 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당원이 지녀야 할 마음만은 일편단심이야. 나면서부터 당의 사람이자 죽어가는 당의 귀신이 될 거니까. 당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출격하리라. 샤오파오, 내 마누라 정말 좀 모자라나 보다. 도무지 콩인지 메주인지 구분을 못하는구먼. 하지만 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절대 허튼 짓을 해선 안 돼. 지금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란 별명 말이야. 이 고모는 이 별명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 계획 생육 정책에 따라 태어나는 아이라면 고모는 향 피우고 목욕 제기하고 받겠어. 하지만 정책을 위반한 임신이라면 고모가 허공을 향해 손을 내리치며 말을 맺었습니다.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2년 후 12월 23일 조항제를 지내는 날 딸을 출산했습니다. 사촌동생 우관이 경운기를 몰고 우리를 공사위생원에 데려다 줬어요. 태어나기 직전에 고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루프해줬다. 왕런메이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스카프를 젖히더니 고모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하셨어요? 고모가 아내의 스카프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봐, 조카 며느리. 오한 들지 않게 잘 덮고 있어. 루프 처방은 계획생육위원회의 철통 같은 명령이야. 농민에게 시집값 쓰면 첫 딸을 낳을 경우 8년 있다가 둘째를 낳아도 되지만 자넨 군관인 내 조카와 결혼했지 않나? 군대는 지역보다 규정이 더 엄격해. 산하 제한 규정을 어기면 그대로 고향 앞으로라고. 돌아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러니 자네 인생에서 또 다른 출산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게. 군관 아내면 군관 아내로서 대가를 치러야지. 왕런메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외투로 꽁꽁 싸매 경운기에 오른 다음 우관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 경운기가 새카만 연기를 내뿜으며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내달렸습니다. 왕런메이는 짐칸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어요. 경운기가 어찌나 심하게 흔들리던지 울음소리까지 들까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루프를 해주는데요? 왜 하나만 낳고 못 낳게 하는데요? 왜? 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울어. 국가 정책이 그렇잖아. 아내는 더욱 사납게 울며 이불 밖으로 볏짚이 몇 가닥 달라붙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시퍼런 입술에 낯빛은 창백했습니다. 국가정책 좋아하시네. 모두 당신 고모가 만든 이 지역만의 정책이지. 자오현 쪽은 이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고모가 점수를 높여 승진하려는 거지.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조용히 해. 제가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왜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사람들이 비웃는 거 걱정도 안 돼? 아내가 갑자기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더니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비웃어? 누가 감히 날 비웃어? 우리 옆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북풍이 거세게 불고 땅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는데도 사람들이 입김을 불면 금세 눈썹에 하얀 서리꽃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허옇게 떠서 갈라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바짝 약이 오른 눈빛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짠해진 저는 부드러운 말투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아냐, 누가 비웃는다고 그래. 어서 누워서 잘 덮어. 산후풍에 걸리면 무척 고생한다고 하던데. 안 무서워. 난 태산의 일송정이야. 북풍 한설에도 가슴에 아침 태양을 품고 있는 일송정 말이야. 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났다. 당신이 영웅이야. 둘째 낳고 싶다며?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둘째를 낳으려고 그래? 갑자기 아내가 눈망울을 반짝거리더니 열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둘째 낳아도 되는 거지? 당신이 말한 거야? 우간 들었지? 우간이 증인이야? 좋아요. 내가 증인할게요. 앞에 있던 우간이 중얼중얼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내는 얌전히 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샤오파오,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해? 약속 안 지키면 알아서 해? 경운기가 마을 앞 작은 다리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이 입씨름을 하느라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학교 동창 위안싸이, 또 하나는 마을 점토 공예가인 하우다 서우였습니다. 하우다 서우가 위안싸이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안싸이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 질렀어요. 이거 나요! 어서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관이 경운기에서 내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리들 대체 뭐 하는 거요? 아침 대바람부터 여기서 힘겨루기라도 하십니까?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마침 잘 왔어 우간. 내 말 좀 들어봐. 저 사람이 외바퀴 수레를 밀고 가기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앞질러 가려고 했거든. 왼쪽으로 비키려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거의 뒤에 바짝 다가갔을 때 저자가 방향을 갑자기 틀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재빨리 핸들 잡은 손을 놓으면서 다리 위로 몸을 던졌어. 내가 워낙 민첩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자전거에 사람까지 함께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어. 이 엄동설 안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으니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아마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을걸? 그런데 하오 아저씨가 오히려 나 때문에 자기 수레가 다리에 부딪혔다는 거야. 하우다 서우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저 계속 위안싸이의 손목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경운기에서 뛰어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가슴까지 찌릿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다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 위에 알록달록한 점토 인형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멀쩡한 것도 있지만 깨진 것들도 눈에 보였어요. 다리 동쪽 꽁꽁 언 강 위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엎어져 있고 조그만 노란색 깃발이 자전거 옆에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깃발에 분명히 신선거사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위안싸이 이 친구 어릴 적부터 예사롭지 않더니 나이가 들어 과연 대단한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석으로 소 위장에서 못을 꺼내는가 하면 돼지나 개를 거세할 줄도 알고 마의 상법, 풍수, 주역에도 능해 신선거사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발빠르게 살구색 천을 재단해 그 위에 신선거사란 글자를 수놓아 자전거 짐 바지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자전거가 달릴 때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깃발을 꽂고 노점을 벌이면 장사가 잘 되었어요. 다리 서쪽 빙판에 외바퀴 수레가 비스듬히 넘어져 있었습니다. 손잡이 두 개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부러지고 수레보 양쪽 버들가지 광주리도 부서졌으며 광주리에 있던 점토 인형들은 죄다 빙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깨진 상태라 온전한 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우다 서우는 성격이 괴상하긴 하지만 또한 매우 경이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뚫어져라 보며 손으로만 흙 반죽을 주물럭 거리는데도 잠시 후면 어느새 상대방과 똑같은 인형을 기가 막힌 솜씨로 빚어냅니다. 문화대 혁명 기간에도 점토 인형을 만드는 그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점토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이르러 솜씨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는 점토 인형을 빚어 생계를 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호랑이 등 비교적 만들기가 간단하고 판로가 넓은 작품도 만들 줄 압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요. 사실 점토 공예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아이들이 주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돈을 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사람 인형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은 안채의 방이 5칸, 사랑채의 방이 4칸이고 마당에는 넓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많은 방과 천막 모두에 점토 인형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얼굴색과 눈썹이 모두 그려진 완성품도 있고 도색 작업이 남은 반 제품도 있습니다. 구들장 역시 그가 누울 자리를 제외하면 인형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커다란 그는 40이 넘은 나이에 백발을 뒤로 묶어 꽁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렛나룻 역시 모두 하얀색입니다. 우리 인근 현에도 점토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인형은 틀로 찍어 내기 때문에 모양이 한결같습니다. 하우다 서우는 일일이 손으로 빚기 때문에 단 하나도 같은 작품이 없습니다. 가오미 둥베이 향의 점토 인형은 모두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쌀독의 쌀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시장에 인형을 내다 팔지 않는답니다. 인형을 팔 때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대요. 마치 친자식을 내다 파는 것 같다나요? 그런데 이렇게 인형들이 박살났으니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겠지요. 그가 위안사이의 손목을 놓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사람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군관 생활을 하다 보니 일상복이 왠지 부자연스러웠던 저는 출산한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갈 때도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군관은 매우 위험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위안사이 놓아주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럼요, 아저씨.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위안사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서진 수레랑 광주리는 제가 사람을 시켜 수리해 드릴게요. 아저씨 아이들 깨진 것도 제가 배상할게요. 제 얼굴을 봐서 그리고 제 딸아이, 제 아내 얼굴을 봐서 저희가 지나갈 수 있게 그만 위안사이를 놓아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왕런메이가 짐칸에서 몸을 내밀고 큰 소리로 고함쳤어요. 하우 아저씨, 제게 인형 2개만 빚어주세요. 남자로 똑같은 모양으로요. 마을 사람들은 하우다 서우가 만든 인형을 사서 빨간색 줄을 인형 목에 건 후 아랫목에 모셔두면 인형과 똑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인형은 절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이웃 현 아저씨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좌판에 인형을 늘어 놓습니다. 하우다 서우는 인형을 광주리에 넣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덮어둡니다. 사람들이 인형을 사러 가면 그는 먼저 가만히 상대를 바라본 후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잡히는 대로 인형을 꺼냅니다. 그가 꺼낸 인형이 예쁘지 않다고 싫어하는 손님이 있어도 그는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아이가 못생겼다고 미워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세히 자기 손에 든 인형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서서히 인형의 모습이 눈에 익으면서 점차 인형에 생명이 불어 넣어집니다. 아저씨는 절대 값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손님이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손님이 돈을 줘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에게 인형을 사는 것은 진짜 아이를 점지받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통력은 더해 갔습니다. 그가 여자 인형을 팔면 손님은 돌아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 인형을 팔았다면 분명 남자아이를 낳을 운명이었습니다. 인형 2개를 받은 사람은 돌아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비한 약속을 먼저 말로 다 풀어버리면 신통한 기운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할 리 없는 왕런메이 같은 인간이나 소리소리 지르며 남자아이로 둘을 달라고 외쳐댑니다. 인형 판매에 얽힌 하우다 서우의 신비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왕런메이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기를 갖기 전에 해야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우다 서우가 위안사이를 놓아 주었어요. 제 체면을 톡톡히 살려준 거죠. 위안사이가 손목을 어루만지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대문을 나서자마자 암캐가 오줌을 지리더니 정말 재수없는 날이야. 하우다 서우는 몸을 굽혀 깨진 인형들을 주워 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길을 비켜 주었어요. 수염에 서리꽃이 맺혀 있고 얼굴은 매우 숙연해 보였습니다. 뭐 나았어? 위안사이가 물었습니다. 딸, 괜찮아. 다음엔 아들이야. 아이는 이게 마지막이야. 위안사이가 눈을 껌뻑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형님이 다 도와줄 테니. 개의 해의 정월 초하루, 제 딸이 태어난 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풍습에 따르면 이날 거하게 잔치를 열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전날 우간과 위안사이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2사람이 상이랑 의자, 찻 주전자, 찻잔, 술잔, 쟁반, 젓가락 등을 빌려왔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남녀 손님이 거의 50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동쪽과 서쪽 사랑채에 탁자 2개씩을 놓고 남자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돌 마루에 상 하나를 차리고 여자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식단을 짰습니다. 식탁마다 차가운 요리 8접시, 더운 요리 8접시와 탕 하나를 준비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위안사이가 이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이봐,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자네가 초대한 사람들이 모두 농민 아닌가? 하나같이 밑 빠진 독일 텐데 이래서야 손님들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내 말 들어. 이렇게 가짓수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고기 덩어리와 사발술로 대접하는 거야.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 접대는 이게 최고지. 자네처럼 그렇게 자잘하게 차려놓으면 한 젓가락 집으면 없어질걸? 먹을 것도 없이 사람들이 뭘 하겠나? 그야말로 망신 아닌가. 위안사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간에게 시장에 가서 비계랑 살코기랑 섞어서 돼지고기 50근을 사고
크고 살 많은 육개 10마리로 찜닭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두부 파는 왕환 집안에 가서 두부 40근을 예약하고 위안싸이에게 배추 10포기, 당면 10근, 고량주 20근을 사 오도록 했어요. 아내 친정에서 달걀 200개를 보냈습니다. 왕런메이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제법인데? 이렇게 해야지. 자네 집안은 너무 항상 박해서 비웃음을 샀는데 이참에 좀 화통하단 인상을 주게. 손님들 모두 잔뜩 배를 불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란 말이지. 큰일을 하는 사람은 배포도 커야지. 손님이 반쯤 도착했을 때에야 담배가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우간에게 공급 합작사에 가서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천비와 왕단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간이 천비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가리키며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올 필요 없는데. 천비는 최근 몇 년 사이 돈을 많이 벌어 마을에서 유명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선전에 가서 전자시계를 도매가로 사들여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장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안으로 가서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담배를 도매가로 사들인 다음 왕단에게 시장에서 담배 소매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왕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닫으면 상자가 되고 펼치면 탁자가 되는 기발한 디자인의 담배 판매대에 담배를 담아 가슴에 걸고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게 재단한 푸른색 꽃 무늬 속옷을 입고 등 뒤로 모자 달린 옷에 눈과 코만 빼놓고 폭 쌓인 통통한 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왕단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왕단에게 눈길이 향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녀가 담배 판매상 천비의 아내이며 뒤에 업힌 통통한 아기의 엄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지 사람들은 누이 동생을 업고 담배를 파는 어린 꼬마 아가씨가 정말 예쁘고 가엾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정심 때문에 담배를 샀습니다. 천비는 딱딱한 돼지가죽 재킷에 목까지 올라오는 굵은 실 스웨터를 껴입고 있었어요. 검붉은 얼굴, 면도 자국이 새파란 아래턱, 높은 코, 움푹한 눈두덩, 회색 눈동자의 곱슬머리였습니다. 우간이 말했습니다. 가뿐합시오. 천비가 말했어요. 가뿐은 무슨 그냥 장사치한테. 위안싸이가 말했어요. 바타리 쉬, 중국어를 참 잘하시는군요. 천비가 손에 든 종이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가만 안 둔다. 담배지? 위안싸이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담배 달라고 아우성이야. 천비가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위안싸이에게 던졌어요. 위안싸이가 종이 봉투를 열자 대게 담배 4갑이 나왔습니다. 큰 장사치답게 손도 정말 크군. 위안싸이가 말했습니다. 위안싸이, 저놈의 주둥이 하고는. 왕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안싸이, 저놈의 입심에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디스코를 치겠다. 아이고 형수님, 실례했습니다. 위안싸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 천비 품에 안겨있지 않고? 저놈의 주둥이를. 왕단이 씩씩거리며 작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엄마, 안아줘. 키가 벌써 왕단만큼이나 자란 천얼이 왕단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와서 중얼거렸습니다. 천얼. 제가 몸을 굽혀 천얼을 안았습니다. 삼촌이 안아줄게. 천얼이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천비가 천얼을 데려가 엉덩이를 치며 말했습니다. 얼뚝! 해방군 삼촌 보러 가겠다고 했잖아. 천얼이 왕단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아이가 낯을 가려서 천비가 아이를 왕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해방군 삼촌 보러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그때
왕런메이가 창문 격자를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왕단, 왕단 어서 와봐. 처너를 아는 왕단의 모습이 마치 강아지가 커다란 장난감을 물고 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비장한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같은 걸음을 옮기는 왕단을 보니 작은 동물이 재빨리 내달리는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꼬마 아가씨 정말 예쁜데? 제가 말했어요. 정말 서양 인형 같아. 소련피가 섞였는데 안 예쁠 수가 있어? 위안사이가 눈짓했습니다. 전비 형 정말 지독해. 단 하룻밤도 형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천비가 말했습니다. 입 닥쳐. 위안사이가 말했어요. 마누라 아낄 줄도 알아야지 아들도 낳아야 할 거다니요. 천비가 위안사이를 걷어찼어요. 입 닥치라고 했지? 위안사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입 다물지. 하지만 정말 부러워. 결혼한 지 벌써 몇 해인데 아직도 그렇게 안고 쪽쪽거리고 물어뜯고 정말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이 다르긴 한가 봐. 천비가 말했어요. 어떤 집이든 문제없는 집은 없는 거야. 내가 뭘 한다고. 저는 천비의 볼록한 배를 치며 말했어요. 인격도 나오기 시작하셨네. 살기가 편안해졌잖아. 천비가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이거야말로 화 주석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야. 위안사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마오 주석에게 절해야 할 것 같은데 천비의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죽어주지 않았다면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을 거야. 그때 다시 손님이 오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사람들까지 밖이 소란하자 덩달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외사촌 동생 진슈가 천비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형님, 우리 마을에서는 모두 형님을 신처럼 생각해요. 천비가 담배 한 갑을 꺼내 사촌 아오에게 한 개비를 던진 다음 자기 담배에도 불을 붙이고 두 손을 비스듬히 재킷 주머니에 꽂더니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데? 형님이 달랑 12안을 들고 비행기로 선전에 갔대요. 동생이 목을 긁적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소련 대표단 뒤를 거들먹거리며 따라다니니까 아가씨들이 형님을 대표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형님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굽실거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그 여자들에게 하라쇼, 하라쇼를 연발했대요. 선전에 간 형님은 소련 대표단과 함께 고급 호텔에 들어가 사흘을 거나하게 먹고 마시고 선물까지 하나가득 받아 그 물건들을 거리에 내다 팔았대요. 그걸로 전자 손목시계 20위안짜리를 구입해 고향에 돌아와 시계를 팔아 종잣돈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몇 번을 굴리니 부자가 되었다고들 말하던데요. 천비가 커다란 자기 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어디 그래서 계속해봐. 사촌 동생이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가서 거리를 할 일 없이 떠돌다가 큰 길에서 울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대요. 형님이 왜 우느냐고 묻자 노인이 산책을 나왔는데 집을 잘 못 찾겠다고 했고 형님이 노인네를 집에 데려다 주었대요. 그런데 그 노인 아들이 지난 담배 공장 판매 과장이었다는 거예요. 과장은 형님의 착한 마음씨에 반해 의형제가 되자고 했고 이렇게 해서 형님이 담배를 도매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천비가 껄껄 웃더니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소설 쓰냐? 사실을 말해줄까? 그래, 비행기를 타긴 몇 번 타봤지. 하지만 모두 돈 주고 표 사서 탄 거야. 지난해 담배 공장에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해. 하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 산 담배는 시중가보다 아주 약간 더 쌀 뿐이야. 한 갑에 30전 정도 남지. 어쨌거나 형님은 능력이 대단해요. 사촌 동생이 진심에서 우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형님을 스승으로 모시래요. 진짜 능력자는 여기 있지.
천비가 위안 사이를 가리켰어요. 위로는 천문에 아래로는 지리에 능통하고 500년 전 일까지 모르는 일이 없고 500년 후의 일도 반쯤은 알아. 스승으로 모시려면 이런 사람을 모셔야지. 위안 형님도 대단하시죠. 사촌 동생이 말했어요. 위안 형님은 우리 샤장 시장에서 판을 벌이고 점을 치는데 별명이 신성 거사예요. 우리 큰 어머니 댁 암탉이 없어졌는데 위안 형님이 육갑을 짚어 보더니 말했어요. 오리는 물가로 가고 닭은 풀밭으로 가니 풀숲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풀숲에서 찾은 거 있죠? 천비가 말했습니다. 어디 전뿐이야?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냥 아무거나 전수받아도 아마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걸? 우간이 말했어요. 스승으로 모셔. 아이고 그게 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야. 모두 천한 일이지. 배우려면 사촌 형처럼 군대에 가서 군관이 되거나 대학에 가야지. 그래야 폼도 나고 떳떳하게 상류사회 인물이 되는 거다. 위안사이가 자기 코와 천비의 코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어요. 천비나 나나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저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런 걸 하고 사는 거지. 젊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따라 해서야 쓰나? 사촌아우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같은 분들이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군대니 대학이니 모두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비가 말했습니다. 좋아, 젊은이. 자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 그래, 때가 되면 우리 함께 해보자고. 제가 우간에게 물었습니다. 왕관은 왜 안 오지? 우간이 말했어요. 왕관요? 분명히 위생원 초소에 갔을 거예요. 이 친구 이거 완전히 귀신에 홀렸나? 천비가 말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정신 차리게 할 수 없겠는데 집터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위안 사이의 분위기가 묘했어요. 대문 위치도 화장실 위치도 틀렸어. 10여 년 전 자네 장인에게 대문도 바꾸고 화장실도 옮기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나올 거라고. 장인은 무슨 내가 저주라도 한다고 생각했는지 채찍을 가지고 날 치려 들더라고. 어떤가? 내 말이 맞지? 자네 장인 말이야. 몽둥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틈만 나면 위생원으로 달려가 손 벌리고 행패 부리고 말이야.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뭔가? 거기다 왕관이야말로 진정한 농민 아닌가. 그런 그가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얼굴이 여드름 투성이인 샤오스츠에게 홀려 완전히 얼이 나갔으니 그게 바로 정신병이지. 제가 말했어요. 자, 친지 여러분. 위안사이 헛소리 그만 들으시고 착석하십시오. 어서요. 위안사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공사 마당 풍수도 좋지 않아. 예로부터 관청 입구는 남쪽으로 열려 있어야 해. 하지만 우리 공사는 대문이 북향 아닌가? 게다가 떡하니 정문 맞은편에 도살장이 있어. 종일 멀쩡한 칼이 살과 피가 범벅되어 시뻘겋게 변해 나오니 살기가 번뜩이지. 공사에 말했지만 본건 미신을 부추긴다고 하마터면 잡혀 들어갈 뻔했어. 하지만 어떤가. 전임 서기 친사는 반신불수가 되고 그 사람 아우 친허가 미친 건 유명한 일 아닌가? 새로운 추석이는 10여 명을 인솔하고 남부지역 시차를 갔다가 차서고가 나는 바람에 죽고 다치고 군대가 거의 전멸했지? 풍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끝발이 있다 해도 황제보다 막강하겠나? 황제도 다 풍수를 중히 여겼는데. 앉으시죠. 저는 이렇게 말하며 위안 사이를 툭 쳤습니다. 대사님, 풍수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도 중요합니다. 공사 정문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미친 사람이 나올 거야. 큰일도 터질 거고. 못 믿겠으면 두고 보라고 위안사이가 말했어요. 샤오스츠를 짝사랑하면서 수없이 기괴한 일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왕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왕관 이야기를 입에 올렸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를 우습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 그가 불쌍하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가 시대와 장소를 잘못 만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2년만 닿았으면 천고의 길이 남을 사랑의 시를 써낼 수 있는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인물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코울릭의 아이로 남녀 간의 애정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왕가는 이미 사랑이 뭔지 깨닫고 샤오스츠를 좋아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아름답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샤오스츠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예쁜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고모가 제게 샤오스츠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을 때 제가 왕관의 짝사랑이란 핑계로 완곡히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샤오스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관의 눈에 샤오스츠는 세상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좀 우아하게 말하면 제 눈에 서시, 속된 말로 눈에 콩깍지가 낀 팔불출입니다. 처음에 샤오스츠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왕가는 저를 강둑으로 끌고 나가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1970년 여름, 우리가 막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였어요. 홍수로 강이 불어 강물 위로 농작물이랑 동물 시체가 둥둥 떠가고 외로운 갈매기 한 마리만 조용히 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한 강가 쪽에서 왕런 메이의 아버지가 앉아 낚시하고 있고 그 옆에 우리 후배 리서우가 쪼그리고 앉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리서우에게 말할까? 걘 아직 꼬마야. 그런 거 몰라. 우리는 강둑 중간 부분에 있는 버드나무 고목을 타고 올라가 강 쪽으로 뻗은 가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뭇가지가 강으로 늘어져 물 위에 갖가지 파문이 일었어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맹세부터 해. 절대 아무에게도 말 안 한다고. 그래, 맹세할게. 왕관의 비밀을 누설하는 날 나는 강에 빠져 죽으리라. 오늘 그러니까 드디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 왕관이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이렇게 긴장해? 마오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라도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왕관이 말했어요. 마오 주석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에게 썼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고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맹세해. 영원히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그래, 영원히 말하지 않겠어. 아득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어. 뜸들이지 말고. 그 여자는 바로 왕관이 두 눈을 번쩍이더니 간절한 동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나의 샤오스찌야. 왜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써? 결혼이라도 하려고? 아,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듯했습니다. 나의 연인, 나의 가장 다정한 연인, 부디 용서해 주오. 당신 이름에 100번도 더 입맞춤을. 전 자꾸만 온몸이 오싹해지며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왕가는 편지 내용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어요. 두 팔로 나무 줄기를 껴안고 얼굴을 거친 나무 껍질에 붙인 그의 두 눈에 눈물이 반짝였어요. 샤오파오, 집으로 처음으로 당신을 만난 후 난 당신에게 반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마음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내 심장을 원하신다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심장을 파드리겠어요. 당신의 선홍색 얼굴, 육감적인 콧망울, 여린 두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반짝이는 두 눈, 목소리, 향기, 미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당신의 두 다리를 껴안고 당신의 웃는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왕씨 아저씨가 낚싯대를 세차게 뒤로 젖혔습니다. 낚싯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마치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낚싯 바늘에 걸려있던 찻그릇 주둥이만한 황토색 아기 자라가 강둑에 툭 떨어졌습니다. 세차게 내동댕이 쳐지는 바람에 기절했는지 아기 자라는 조그만 내 발을 뻗고 허연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귀여운 자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서우가 환호했습니다. 자라다! 샤우스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 난 미천한 농민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상품량을 먹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지요. 아마 당신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 편지를 읽고 그 사랑스러운 작은 입술에 냉소를 터뜨리며 내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편지를 받은 후 아예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맹호가 날개를 단 것처럼, 준마가 아름답게 조각된 안장을 얹은 것처럼 무궁무진한 힘을 얻어 마치 새끼 수탉 피 주사를 맞은 것처럼 떨쳐 일어나 의기백배하여 당신의 격려 속에 나 역시 빵이랑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상품량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를 높여 당신과 나란히. 나무 위에서 둘이 뭐해요? 소설 낭독해요? 리서우가 우리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여. 나는 절대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을 따를 것이니 당신이 가는 곳을 쫓아 바닥에 무릎 꿇고 당신의 발자국에 입 맞추고 당신의 창문 앞에서 실내의 불빛을 바라보며 불이 켜지는 순간부터 꺼지는 순간까지 나 자신이 양초가 되어 당신을 위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촛불을 태우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피를 토하고 죽거든 은혜를 베푸시어 내 무덤 앞을 지날 때 무덤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의 눈길 한 번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눈물 한 방울을 흘린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니 당신의 눈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를 기사회생시켜 주는 영단 묘약. 발에 돋았던 소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점점 그가 읊는 순수한 사랑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관이 샤오스츠를 사랑하다니, 그것도 저렇게 미치도록 그에게 이런 글재주가 있다니, 마치 읍소하듯 이런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다니. 바로 그 순간 웅장한 청춘의 문이 저를 향해 열렸습니다. 왕관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사랑의 찬란한 빛을 따라 마치 뜨거운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과감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여자 역시 널 사랑하게 될 거야. 정말?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날 사랑하게 될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저는 힘껏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잘 안 되면 내가 우리 고모를 찾아가 중매를 서도록 해볼게. 고모 말을 가장 잘 들을 거야. 싫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누구의 힘도 빌리고 싶지 않아. 꼭지도 안 떨어진 참외를 억지로 따면 그 참외는 달지 않잖아. 난 열심히 노력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을 거야. 리서우가 우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위에서 대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왕씨 아저씨가 흙을 한 줌 쥐어 우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조용히들 좀 해. 물고기가 다 놀라서 도망가잖아.
강 하류에서 빨간색, 파란색이 칠해진 철판 기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배 위에 있는 기기에서 나는 밭은 푸푸 소리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배가 세찬 물살을 거슬러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맹렬한 물거품이 마치 밭두렁처럼 양 갈래로 갈라지면서 자잘한 물거품이 되어 선체 양편으로 흐르다가 점차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물 위로 푸른 안개가 펼쳐지고 기름 타는 냄새가 우리 코끝까지 전해졌습니다. 회색빛 갈매기 10여 마리가 작은 선체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 배는 공사 계획 생육 지도 분과 전용선으로 고모의 전용선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샤오스츠도 그 안에 있었어요. 우기의 교량 침수를 방지하고 강 양쪽 지역의 교통 두절로 불법 임신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에서는 특별히 고모를 위해 전용선을 마련해 주었어요. 선체에 작은 선실이 하나 있고 선실에 인조 피혁으로 만든 자리 2개가 있었습니다. 고물에는 12마력의 디젤 엔진 1대가 장착되어 있고 뱃머리에는 확성기 2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마오 주석 찬양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후난 지역의 민요로 아름다운 선율이 매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음악이 갑자기 그쳤습니다. 잠시 조용하더니 귀가 찢어질 듯 기계음이 울려 퍼졌고 이어 갑자기 고모의 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류는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인구 증가를 통해 고모의 전용선이 우리 시야에 나타난 순간부터 왕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을 해 벌린 채 촉촉한 눈길로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강 중간 정도에 이르러 선체가 기우뚱 기울어지자 왕관의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이 금방이라도 강에 뛰어들 것 같았습니다. 선체는 물살이 완만한 상류에서 방향을 들어 경쾌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웅, 웅. 디젤 엔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가 왔습니다. 샤오스즈도 왔습니다. 선박을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도 잘 아는 친허입니다. 문화대 혁명이 끝날 무렵 그의 형은 공사 서기직을 회복했습니다. 동생이 시장에서 국어를 하다니 아무리 점잖게 국어란다 해도 서기 체면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제 둘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친허가 이상한 요구를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공사 위생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해줘요. 남자가 왜 산부인과에 가서 일해? 산부인과 의사 가운데 남자도 많아요. 넌 의술을 모르잖아. 내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는 계획생육 작업선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그는 고모를 따라다니며 배를 운전했습니다. 배가 쉬는 날이면 그는 배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반듯하게 가르마를 탄 모습이 마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오사운동 시절의 청년 같았습니다. 한여름 날씨에도 여전히 푸른색 두꺼운 개버딘 학생복을 입고 주머니에 만년필 한 자루와 볼펜 한 자루를 꽂고 있었어요. 얼굴이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좀 더 새카맣게 그을어 있었어요. 그는 타륜을 잡고 선체를 서서히 강변 쪽으로 이동시켜 목이 휘어진 버드나무 고목 쪽으로 다가왔어요. 디젤 엔진이 꺼지고 우리 고막이 다 윙윙거릴 정도로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휘어진 버드나무 고목 서쪽에 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임시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계획 생육 전용선의 정박을 위해 마련한 나루터입니다. 굵은 나무 기둥 4개를 강바닥에 박은 다음 나무 끝을 철사로 묶어 가로 목을 대고 그 위에 목판을 얹었습니다. 친허는
밧줄로 선박을 고정한 다음 뱃머리에 섰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추고 확성기 소리도 멈췄습니다. 우리는 다시 강물 소리와 시끄러운 갈매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모가 선실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모 몸이 갸우뚱거리자 친허가 고모를 부축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친허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고모가 몸을 날려 목판 나루로 올라왔습니다. 몸은 많이 불었지만 행동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고모 이마에 붕대가 매어 있었어요. 하얀 붕대가 눈부셨습니다. 다음으로 선실에서 나온 사람은 샤오스쯔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고 통통한 몸집이 거대한 약 상자 때문에 더 작아 보였습니다. 고모보다 훨씬 젊지만 동작은 고모보다 둔했어요. 그녀가 보이자 왕가는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실에서 나온 사람은 황추야였어요. 몇 년 못 보는 사이 구부정한 허리에 머리는 앞으로 기울고 두 다리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동작도 느렸습니다. 휘청거리며 두 손을 휘젓는 모양새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언덕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리로는 뱃머리에서 나루까지 넘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어는 냉랭하게 바라만 볼 뿐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두 손을 내미는 모습이 꼭 고릴라가 나루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고모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황 선생, 배에서 기다려요. 고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명령을 내렸어요. 잘 지켜요. 달아나지 않게. 고모의 명령은 친어와 황추야 두 사람을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어가 그 즉시 허리를 굽히고 선실을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실 안에서 나지막하게 울먹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덕으로 올라온 고모는 성큼성큼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샤오스츠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가까스로 고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피로 붉게 물든 이마의 붕대와 경직된 얼굴, 예리한 눈빛, 결연한 표정 때문에 고모의 인상이 매우 독해 보였습니다. 물론 왕가는 고모를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은 계속해서 샤오스츠를 쫓고 있었거든요. 왕관의 입가가 끊임없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계속 무슨 소리인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불쌍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감동적인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해방전 도적대가 들끓고 인심이 고약했던 둥평촌에서 딸을 셋이나 낳고도 넷째를 임신시킨 남자가 몽둥이로 고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소 같은 두 눈을 가진 장취안이란 이 남자는 출신 성분이 좋아서 마을 안에서 감히 건드리는 자가 없는 막강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둘 낳은 둥펑촌의 가임 여성들은 자녀 중 남자아이가 있을 경우 대부분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 모두 여자아이인 경우 고모는 농촌의 실상을 고려해 강압적으로 정관 수술을 하지 않는 대신 루프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3명 둔 사람은 3명 모두 여아라고 해도 반드시 정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공사 50여 개의 마을 가운데 장취안의 아내만 수술도 루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또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고모 일행이 장대비를 뚫고 배를 타고 둥펑촌을 찾아간 것도 모두 장취안의 아내를 위생원에 데리고 가서 인공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모를 태운 배가 도착하기 전 공사 당위원회 서기 친산이 둥펑촌의 지부서기 장진야에게 전화를 걸어 엄명을 내렸습니다.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취한의 철을 공사로 보내 인공 유산을 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모 말로는 장취한이 두 눈을 벌겋게 뜨고 가시가 돋친 회화나무 몽둥이를 들고 문 앞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는군요. 장진야와 마을 민병들은 멀리서 주위를 에워싸기만 할 뿐 감히 앞으로 다가서질 못했대요. 세 딸이 미리 각본을 짜 두었는지 문 앞에 꿇어앉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며 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맘씨 좋은 날이 삼촌, 아주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 풍습성 심장병이 심해서 소파 수술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대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모두 엄마 없는 아이가 돼요. 그때를 회상하며 고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취한의 고육지책이 제법 효과가 있더군. 구경꾼들 가운데 눈물을 흘린 여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물론 심기가 불편한 사람도 많았고요. 둘째 낳고 루프를 하거나 셋째 낳고 정관수술을 한 사람들은 넷째를 가진 장취한 부부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는 물이 든 그릇은 반듯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취한이 넷째를 낳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고모는 아마 여자들에게 산채로 살가죽이 모두 뜯길 거라고 했습니다. 장취한이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 사상을 흔드는 일이며 자칫 하다가는 계획 생육 정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모는 샤오스즈와 황취아에게 손짓한 다음 장취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샤오스즈가 정말 대담하더라. 아무리 나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하다 해도 그렇지. 그 즉시 내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장취한에게 돌격한 거야. 자산계급 지식인인 황취한은 기술은 어찌어찌 좀 되는지 몰라도 정작 피를 볼 상황이 되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있지. 고모는 성큼성큼 장취한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장취한이 고모에게 퍼붓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나 봐요. 고모가 말했어요. 그 말 다시 옮겨봤자 내 귀랑 내 입만 더러워져. 당신의 심장은 강철 같아서 나 개인의 안위 따윈 안중에 없었어. 장취한, 어디 있는 대로 짓거려봐. 쌍껏, 암캐, 살인마왕 이런 모욕적인 호칭은 다 받아들여주지. 하지만 당신 마누라는 나랑 함께 가줘야겠어. 어디 가냐고? 공사위생원이지 어디긴 어디야. 고모는 흉악하게 일그러진 장취한의 얼굴을 노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자아이 셋이 울고불고 온갖 욕을 퍼부으며 고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작은 애 둘은 각자 고모 다리를 하나씩 잡고 매달리고 큰아이는 머리로 고모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고모가 거칠게 몸부림쳤지만 아이 셋은 마치 거머리처럼 고모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무릎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고모 무릎을 물어 뜯었던 거예요. 다시 아이가 고모 배를 머리로 받았습니다. 고모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샤오스츠가 큰애의 목을 잡아 한쪽으로 내 동댕이 쳤지만 아이는 다시 샤오스츠를 머리로 받았습니다. 아이가 샤오스츠가 허리에 차고 있던 쇠사슬에 맞아 코피를 흘렸습니다. 코피를 손으로 쓱 훔친 후 아이는 피를 본 두려움 때문인지 더더욱 비장해졌습니다. 장취한이 미쳐 날뛰며 샤오스츠에게 달려들었어요. 고모가 튀어올라 샤오스츠와 장취한 사이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 바람에 샤오스츠 대신 고모 이마에 몽둥이가 날아왔어요. 고모가 쓰러지자 샤오스츠가 고함을 질렀어요. 사람 죽일 작정이에요? 장진야가 민병과 함께 장취한을 덮쳐 쓰러뜨린 다음 양손을 뒤로 결박했습니다. 딸 셋이 다시 대들려 하자 마을 여자 간부가 아이들을 일일이 저지했어요. 샤오스츠와 황취아는 약 상자를 열어 고모 이마에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한 바퀴, 다시 한 바퀴, 붕대를 감았습니다. 붕대에 피가 스며 나왔어요. 고모는 현기증이 나면서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눈앞에 별이 반짝이면서 모든 물건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모두 빨갛게 보였대요. 나뭇가지 수탉 벼처럼 새빨갛게 보였대요. 마치 불길이 꿈틀거리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 것 같더래요. 강변에 있던 친호가 소식을 듣고 건너왔어요. 그는 부상당한 고모의 모습에 한순간 옴짝달짝 하지 못하더니 잠시 후 우액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선혈을 뿜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하려 하자 그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비틀비틀 앞으로 걸어가 고모의 피가 묻어 있는 몽둥이를 집어 장취한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어요. 그만두지 못해. 안간힘을 다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고모가 친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강가에서 배를 지키라고 했더니 대체 여긴 왜 온 거야? 일만 번거롭게. 친어가 난처한 표정으로 몽둥이를 내려놓은 후 강가로 돌아갔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부축하려는 샤오스찌를 밀어내고 장취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친어는 통곡하며 강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고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장취한만 노려보고 있었고요. 장취한은 구시렁거리며 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벌써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모가 장취한의 팔을 잡고 있는 민병을 향해 말했습니다. 놓아줘. 민병이 주저하자 고모가 다시 말했어요. 놓아주라고. 저자에게 몽둥이를 줘. 고모가 말했습니다. 민병이 몽둥이를 끌어다 장취한 앞에 던졌어요. 고모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몽둥이 주워. 장취한이 중얼거렸어요. 누구든지 이 장취한의 대를 끊으려는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그 용기는 높이 사지. 고모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쳐봐. 어서. 고모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이 완신과 어디 한번 목숨 걸고 붙어보시지. 나는 외놈이 칼을 들이대고 협박해도 꼼짝하지 않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너 같은 작자를 무서워할까봐? 장진야가 앞으로 다가가 장취한을 힘껏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어서 완주임에게 사죄 안 해? 사죄 같은 거 필요 없어. 고모가 말했습니다. 계획 생육은 국가의 대사야. 인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식량도 옷도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 사람들의 수준을 향상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 이 한 목숨 나라의 계획 생육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어. 샤오스츠가 말했습니다. 장진야, 어서 공항국에 전화해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 장진야가 장취한을 걷어찼어요. 얼른 무릎 꿇고 완 주임에게 사죄해. 필요 없다니까? 고모가 말했습니다. 장취한, 나한테 몽둥이를 날린 것만 해도 좋기 3년형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자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진 않겠어. 놓아주지. 지금 당신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 하나는 마누라가 고분고분 우리랑 같이 위생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게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안전하게 수술해 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공항국으로 가서 처벌을 받는 거야. 당신 마누라가 자진해서 따라 나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 원하지 않는다면? 고모가 장진야와 민병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명령했습니다. 자네들이 책임지고 여자를 처리해. 장취하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3대 독자 장취한이 드디어 대가 끊기는구나. 이렇게 그냥 대가 끊겨도 되는 건가? 하느님 제발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때 장취한의 아내가 울면서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 자풀이 묻어 있는 것을 보니 잡초 더미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장취한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완주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모와
샤오스츠가 배에서 내려 우리 마을 뒤편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을 보고하러 대대 간부를 찾아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강둑을 내려가 대대로 향하는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그 여자, 장취한의 아내가 선실에서 나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친어가 바로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수영할 줄 모르니 곧바로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까스로 머리를 내밀긴 했지만 또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황취아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나무 위에 있던 우리는 고모와 샤오스츠가 골목을 돌아 나와 강둑으로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관이 나무 위에서 몸을 날려 마치 물고기처럼 잽싸게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강변에서 자란 우리는 걸음마와 동시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목이 휘어진 버드나무 고목은 마치 우리의 다이빙 연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날렵하게 강물로 뛰어드는 왕관의 모습을 샤우스츠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왕관을 따라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강변에 있던 리서우 역시 뛰어들었고요. 당연히 임신부를 먼저 구해야 했지만 장취한의 아내는 보이지 않고 불쌍한 친허만 우리 눈앞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는 기름에 빠진 길쭉한 꽈배기 같았어요. 왕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머리를 잡아, 손은 안 돼! 왕관이 친호의 뒤로 돌아가 반듯하게 가르마를 탄 그의 커다란 머리를 잡았어요. 머릿결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군요. 후에 왕관은 그의 머리카락이 마치 말갈기처럼 매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영 솜씨가 가장 좋은 사람이 왕관입니다. 왕관은 두 손에 옷을 들고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어요. 꿈에 그리던 여인 앞에서 수영 솜씨를 뽐낼 수 있다니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저와 리서우는 그가 친 허를 물가까지 끌고 갈 동안 양쪽에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고모와 샤우스츠가 달려왔어요. 고모가 버럭 화를 내며 물었어요. 이 멍청이야. 왜 물에 뛰어들어? 친어가 강변에 엎드려 웩웩 강물을 토해냈어요. 황취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취한 마누라가 강에 뛰어드는 바람에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고모가 파랗게 질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강물로 뛰어들었는데 사라졌어요. 황취아가 말했습니다. 잘 지켜보라고 했죠. 고모가 배에 뛰어올라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져요. 어서 배를 출발시켜요. 샤우스츠가 서둘러 엔진을 켰지만 아무리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소리를 질렀어요. 친허, 어서 와서 시동 걸어봐. 친허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물을 토하다 다시 고꾸라졌어요. 샤오파오, 왕관, 얼른 와서 방법 좀 찾아봐. 고모가 소리 질렀어요. 사례는 두둑하게 할게. 우리는 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탁한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거대한 물거품과 자풀이 둥둥 떠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서우가 물살이 느린 강가 쪽에서 서서히 앞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수박 껍질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좀 봐! 수박 껍질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다 때로 수면에서 사라질 때마다 여자의 목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뱃전에 철퍼덕 앉아있던 고모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자를 구하러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고모가 소리쳤어요. 서두르지 마. 고모가 샤우스츠에게 물었습니다. 수영할 줄 알아? 샤우스츠가 고개를 저었어요. 계획 생육의 실무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맷집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나 보네. 고모는 웃는 얼굴로 떠내려가는 수박 껍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수영 참 잘하지?
옛날에 유격 대원들이 외놈들을 상대할 때 쓰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군. 친허가 허리를 구부려 배에 올랐습니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르마를 탄 머리가 마치 헝클어진 자풀더미 같았어요. 낯빛이 잿빛이 된 채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모가 명령했어요. 어서 배를 출발시켜. 친허가 디젤 엔진 손잡이를 잡고 흔들더니 아마도 현기증이 나는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른 토악질을 몇 번 한 후 거품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부두에 매여 있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너희도 배에 타. 왕관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가히 상상이 갔습니다. 그는 샤우스츠에게 몸을 꼭 붙인 채 뱃머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놓인 그의 두 손, 10손가락이 신경질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은 셔츠 속에서 팔딱거리는 그의 심장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에 갇힌 야생 토끼가 울장에 몸을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뚱뚱한 아가씨 샤오스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앞에 떠가는 수박 껍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어가 뱃머리를 바깥쪽으로 틀자 배가 근처 강둑에 느릿한 물길을 따라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엔진 소리도 평온해졌습니다. 리서우는 그의 곁에 서서 마치 학생처럼 그의 동작을 관찰했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 좀 더 천천히. 뱃머리가 수박 껍질에서 약 5m 정도 떨어졌을 때입니다. 디젤 엔진의 동력을 거의 배가 설 정도로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수박 껍질 아래 가려져 있는 임신부의 머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수영 실력 한번 기가 막히네. 고모가 말했습니다. 임신 5개월에 수영을 이렇게 잘하다니. 고모는 샤우스츠에게 선창에 가서 확성기를 틀도록 했어요. 샤우스츠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구부리고 선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가는 옆 자리가 텅 비자 한없이 허전하고 실망스러운 나머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글재주를 한껏 발휘한 그의 연애 편지를 샤우스츠가 받았을까? 이렇게 혼자 되는 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뱃머리 확성기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확성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이 우리를 영도하셨습니다. 인구는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확성기가 울리자 임신부가 수박 껍질을 젖히고 더러운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바라본 후 다시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고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둥펑촌의 여자분,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어. 선창에서 나온 샤우스츠가 조급하게 뱃머리로 다가와 두리번거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늘도 감동하나 봐요. 샤우스츠가 풍문한 육체를 왕관 옆에 기대는 걸 보니 왕관에게 조금 질투가 나더군요. 비쩍 마른 원숭이 같은 왕관 옆에 샤우스츠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탄력 있는 살, 왕관의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봤습니다. 분명히 보드라운 감촉과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추잡한 생각을 하는 제가 한없이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황망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제 허벅지를 세차게 꼬집었습니다. 머리가 나왔어요. 머리가. 샤우스츠가 고함 쳤습니다. 뱃머리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임신부의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수면 위로 떠올라 두 팔을 세차게 저으며 빠른 속도로 물길을 따라
아래로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고모가 친허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디젤 엔진의 우웅 소리와 함께 배는 속도를 높여 임신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모는 바지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담뱃갑을 꺼내 포장을 벗긴 다음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듬더듬 라이터를 꺼내 찰가닥 찰가닥 휠을 눌러 불을 붙였습니다. 고모가 실눈을 뜨고 연기를 내 뿜었어요. 바람결에 탕류가 배를 자꾸만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12 마력으로 달리는 기선을 이길 수는 없을걸. 고음의 확성기를 통해 다시 마오 주석에 훈한 민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류양강 아홉굽이 돌아 90리 물길을 따라 샹강에 이르네. 고모가 꽁초를 강에 던지자 갈매기 한 마리가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 꽁초를 물고 다시 하늘로 솟구쳐 날아올랐습니다. 레코드판이 다 했는지 고음의 확성기가 지직거렸습니다. 샤우스츠가 고개를 돌려 고모를 바라보았어요. 고모는 음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실엔, 그렇게 계속 동해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지만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좀 현명해지지 그래? 고모가 말했어요. 고분고분 배에 올라타. 우리랑 가서 수술하세. 그렇게 고집 피우면 길은 하나 죽음뿐이야. 샤우스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동해까지라도 쫓아갈 테니까. 여자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팔을 휘둘러 물을 가르는 속도가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지? 샤우스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가봐. 물총새처럼 다이빙도 하고 개구리처럼 풍덩거려 보라고. 그 순간 경실엔의 몸이 점점 가라앉는가 싶더니 공기 중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고모가 몸을 내밀어 수면을 살피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빨리 앞질러 가! 고모가 친어에게 이렇게 말한 후 우리에게 물로 뛰어들어 여자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왕관이 물속으로 몸을 날렸고 저와 리서우도 바짝 뒤를 쫓았어요. 친어가 뱃머리를 돌려 경실엔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와 왕관이 여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손을 뻗어 여자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마치 긴 문어다리처럼 오른팔을 길게 뻗어 저를 감싸 물속으로 잡아 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물을 내뱉었어요. 왕관이 여자의 머리채를, 리서우가 여자의 어깨를 잡고 힘껏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제야 저도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앞이 노래지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배가 우리 앞에 이르자 친허는 속도를 줄였어요. 제 어깨와 여자의 몸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고모 일행은 갑판에서 손을 뻗어 여자의 머리카락과 팔을 낚아챘고 우리는 아래에서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받쳤습니다. 한바탕 요란하게 기압을 넣으면서 몇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 여자를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너흰 배에 탈 필요 없고 알아서 헤엄쳐가. 고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뒤 황급히 친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뱃머리를 돌려 어서 빨리. 고모 일행이 가장 좋은 약을 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경실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